1984년 7월 14일 오전 8시, 커티스 컬린 상사는 셔먼 전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 근처 진흙탕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마 브래들리 중장이 빗속을 헤치고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컬린은 29살이었습니다. 그는 뉴저지 주 방위군 소속 전차병이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에서 5주를 보냈습니다. 5주 동안 그는 미국 소년들이 생울타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셔먼의 선수에서 4개의 강철 갈래가 엄니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고철로 만든 것이었다. 독일군이 3시간 만에 용접해서 만든 해변 장애물이었다. 브래들리는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 장치를 응시했다. 표준 교리에 따르면 전차는 생울타리를 뚫을 수 없었다. 독일군의 대전차 사격에 전차의 배 부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쿨리는 이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운전수가 엔진을 시동했다. 브래들리가 뒤로 물러섰다. 셔먼이 돌격했다. 6주 동안 미군 사상자 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944년 7월 중순까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산울타리 파괴 비용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모든 들판이 요새였습니다. 모든 생울타리에는 독일 기관총 진지가 있었고 모든 틈새에는 대전차 무기가 있었습니다. 연합군 계획가들은 2년 동안 노르망디 항공 사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생울타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사소한 장애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단순한 농장 경계선이나 장식용 울타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보카주 보차게는 코탕탱 반도를 가로질러 80km 50마일 뻗어 있었습니다. 두께 1.2m 4피트, 높이 4.5m 15피트의 흙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방에는 수세기 동안 얽힌 뿌리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덤불이 제방 꼭대기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불규칙한 들판이 미로처럼 펼쳐졌는데 그 내어비는 90m 300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방어 지형이었다. 셔먼 전차는 울타리를 넘으려면 기어 올라야 했다. 선수가 하늘로 솟아올라 배면 장갑이 노출되었다. 포는 구름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그 8초 동안 전차는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되었다. 가장 얇은 장갑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독일 판처파우스트 팀은 이 훈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출된 하부에 사격했습니다. 셔먼의 포탄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포탑이 회전을 멈추기 전에 5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미월 제1구는 12마일 약 23km를 진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77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875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참모총장이었던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은 그곳을 지옥 같은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작은 들판이 요새였고 모든 생울타리가 독일군의 거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7일간의 생울타리 전투에서 4만 명의 미군이 전사, 부상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진전은 하루당 야드로 측정되었습니다. 때로는 피트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제79 보병사단은 몽가르동 마을을 점령하는 동안 10피트마다 1명씩 전사했습니다. 몽카스트르에서는 5,000명의 사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라에드위피츠와 레세 사이에서는 0.5마일마다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군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교리는 복잡한 지형에서 소규모 부대의 방어 전술을 강조했고 보카주 전투는 그들에게 교과서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기관총과 판처파우스트 몇 발로 서너 명의 병력이 미군 중대 전체를 몇 시간 동안이나 묶어둘 수 있었다. 한 병장의 미친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 교착 상태를 깨뜨렸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인을 죽이는 것이 그 패턴이었습니다. 지휘관 중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984년 7월 초 커티스 컬린은 생로 근처의 야전 주방 천막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제102 기병 정찰대대 소속 전차병 12명과 함께 있었다. 제2기갑사단은 5주 동안 울타리를 헤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병력과 전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때 테네시 출신 병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츠였다. 그는 당밀처럼 끈적끈적한 시골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보카주 보차게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오가는 동안이었다. 로버츠는 왜 톱니를 설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울타리를 자르기 위해 탱크 앞쪽에 톱니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텐트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톱니로 울타리를 자른다고? 뿌리는 수백 년이나 된 것이었다. 뿌리는 서로 얽혀 콘크리트보다 더 강했다. 하지만 쿨리는 웃지 않았다. 그는 로버츠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텐트 밖에 놓인 독일 해변 장애물을 내려다보았다. 체코 고슴도치였다. X자 모양으로 용접된 세 개의 강철 2형 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독일군이 상륙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르망디 해변에 배치한 수천 개의 장애물 중 하나였다. 갑자기 뭔가 딱 소리가 났다. 울타리는 단단하지 않았다. 마치 흙으로 만든 제방처럼 얽힌 초목들 같았다. 땅바닥에서 충분히 세게 내리치면 어떨까? 뿌리를 잘라내고 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기어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바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쿨리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체코 고슴도치를 붙잡았다. 그는 그것을 사방에서 바라보았다. 강철은 무겁고 산업용이었다. 상륙정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들보를 갈래 모양으로 잘라내면 어떨까? 셔먼의 활에 용접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엄니가 생길 텐데 이 엄니들이 땅 높이의 생울타리를 물어뜯을 것이다. 전차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곧장 뚫고 지나갈 것이다. 배면 장갑은 보호될 것이다. 포는 정면을 향할 것이다.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컬린의 중대 소속 줄리안 모리슨 중위가 다가와 컬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컬린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빠르고 간단했다. 모리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리슨은 언제 시험해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쿨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7월 12일 밤까지 작업했습니다. 독일 해변 장애물용 강철 조각 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치수를 재고 자르고 갈래 모양으로 다듬었습니다. 각 갈래는 길이가 약 1.2m였고 콧불소뿔처럼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1병기 중대 소속 용접공을 발견했습니다. 조셉 애플 상사는 전쟁 전 펜실베이니아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컬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7월 13일 애플은 아크 용접기를 200도까지 가동했습니다. 불꽃이 어둠을 밝히며 3시간 동안 정밀 작업을 했습니다. 갈래는 정확히 맞아야 했습니다. 너무 높이면 뿌리를 놓치고 너무 낮게 하면 땅에 박히게 됩니다. 새벽녘 셔먼 전차 한 대가 활에서 4개의 강철 엄니를 내밀고 들판에 서 있었다. 정신 나간 듯 보였다. 마치 석기시대 무기 같았다. 컬린의 대장 토마스 캐럴은 전차 주위를 3바퀴 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캠프에서 400야드 떨어진 생울타리 하나를 골랐다. 7월 13일 800야드였다. 쿨리는 지휘관 큐폴라에 올라탔다. 운전수가 엔진을 시동했다. 다른 전차병들이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표준적인 절차는 정지였습니다. 그런 다음 공병들이 폭약을 터뜨려 구멍을 뚫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 그 틈을 통해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방향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컬린이 명령을 내렸다. 직진, 최고 속도, 셔머니 속도를 올렸다. 시속 20마일 약 30km에 달했다. 갈고리가 생울타리 바닥에 부딪혔다. 전차는 속도를 늦추지도 올라가지도 않았다. 갈고리가 흙더미를 찢었다. 뿌리가 부러지고 초목이 솟구쳐 올랐다. 흙먼지가 사방에 흩뿌려졌다. 셔먼은 딱 8초 만에 반대편을 돌파했다. 총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배는 보호받고 있었다. 싸울 준비가 된 듯했다. 모리스는 웃으며 포탑에서 뛰어내렸다. 캐럴 대위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캐럴이 말했다. 다시 해봐. 그들은 다시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해냈습니다. 20분 만에 울타리 6개를 뚫었습니다. 그 장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차는 공병의 지원 없이는 생울타리를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범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웨스트 포인트에서 포트녹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교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캐럴 대위는 야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대장은 다시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은 제5군단에 전화를 걸었다. 소식은 레너드 게로 중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제5군단 사령관이었습니다. 게로 중장은 오마 브래들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미국 제1군을 지휘했습니다. 35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제1군은 산울타리에 갇힌 채 꼼짝없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6주 동안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점프오프가 일주일도 차에 남지 않았을 때 브래들리는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제로가 전화를 걸어 이사단에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브래들리에게 자신의 병기 담당 장교를 데려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제로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800년 7월 14일 브래들리 장군이 생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기 장교인 존 메다리스 대령과 동행했습니다. 컬리는 개조된 셔먼 옆에서 기다렸다. 비가 쉴 새 없이 내렸다. 그는 29살의 상사였다. 삼성 장군에게 브리핑을 하려는 참이었다. 그의 임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차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브래들리는 탱크 주위를 돌며 갈래들을 살폈다. 그는 3가지 질문을 했다. 울타리를 얼마나 빨리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컬리는 8초면 됩니다, 함장님. 최고 속도로요. 라고 대답했다. 브래들리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컬리는 철근이 있는 만큼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함장님. 해변에는 독일군 장애물이 널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브래들리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컬리는 오늘입니다, 함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브래들리는 운전사에게 돌아섰다. 그는 간단히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브래들리는 평생 동안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회고록과 연설, 그리고 20년 후 월터 크론카이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다. 셔먼은 전속력으로 울타리를 향해 돌진했다. 갈고리가 찢겨 나가고 초목이 폭발했다. 전차는 마치 울타리가 판지처럼 솟구쳐 올랐다. 전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포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돌격 준비 완료였다. 브래들리는 경외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더 이상 공병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생울타리를 넘나드는 전차의 노출도 없었다. 미군 기갑부대는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다. 독일군의 진지를 우회할 수 있었다. 보카주 전투로 질식했던 기동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브래들리는 메다리스 대령에게 돌아섰다. 그는 즉시 이 장치 500개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메다리스는 강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브래들리는 해변을 가리키며 독일군이 수천 개의 장애물을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라내라고 명령했다.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제1군의 모든 전차에 하나씩 설치될 예정이었다. 코브라 작전은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제 겨우 6일 남았다. 장비 500개는 용접 작업 500개를 의미한다. 메다리스는 망설였다. 브래들리는 꼭 해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이것이 노르망디를 돌파할 방법이라고 선언했다. 메다리스는 격려했다. 그는 프랑스의 모든 용접공을 찾으러 떠났다. 브래들리는 컬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상사에게 방금 작전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컬린은 톱니 모양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테네시 주 출신 군인 로버츠에게 공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도 로버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부대는 이미 이동 중이었고 그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로버츠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커티스 컬린이라는 이름이 이 혁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컬린 헤드로우 커터, 슐린 헤드로우 커터라고 불렸고 컬린 코뿔소 장치 큘린 리노 디바이스로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노르망디를 무너뜨릴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6일 만에 500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 국방군을 상대로 시험해야 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1군 병기분대는 병참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샅샅이 뒤져 500개의 독일 해안 장애물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은 강철 2형 강제와 앵글 철제로 만든 체코산 고슴도치였습니다. 각 장애물의 무게는 400파운드, 약 180kg였습니다. 그들은 이 장애물들을 갈래 모양으로 자르고 모양을 만든 후 마지막으로 전차의 이마에 용접했습니다. 제111 병기중대 소속 조셉 애플 상사와 그의 용접팀은 18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아크 용접공들은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각 전차는 3시간씩 작업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치수 측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갈래는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7월 24일까지 미군 전차 760대가 개조되었습니다. 이는 제1군 기갑 전력의 60%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는 M4 셔먼 중형 전차, M5 스튜어트 경전차, 그리고 M10 구축 전차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각 전차는 강철 엄니 4개를 장착하고 있었다. 각 전차는 독립적으로 생울타리를 돌파할 수 있었다. 브래들리 장군은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쿨린 장치를 장착한 전차는 코브라 작전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독일군을 기습 공격하고 싶었다. 미군 기갑부대가 갑자기 보카주를 자유롭게 돌파할 때 독일군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기를 바랐다. 940년 7월 25일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작전은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1500대의 B-17과 B-24 중폭격기가 3,30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생로 북서쪽 7마일, 약 11km에 달하는 독일군 방어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후 전천대의 중형 폭격기와 전폭기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약 5제곱마일, 약 12km의 6만 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기갑교도사단이 공격의 주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2,200명의 전투 병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폭격 후 1,000명의 사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프리츠 바이엘라인 사령관은 그의 사단이 마침내 전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 100명에서 미군 지상군이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라이노 전차가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7월 25일 14시 30분 셔먼 라이노 전차 한 대가 울타리로 접근했습니다. 이 전차는 제2기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위치는 마리니 남서쪽이었습니다. 독일 수비대원들은 반대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보통 전차가 접근해 멈춥니다. 공병들이 폭발물을 들고 앞으로 나와 구멍을 뚫습니다. 전차는 완전히 노출된 채 이 틈을 뚫고 올라갔다. 판처파우스트 분대가 그 틈을 파괴했다. 이는 표준적인 절차였다. 독일군은 이런 식으로 셔먼 전차 수십 대를 파괴했었다. 하지만 이 셔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속 20마일, 약 30km까지 가속했습니다. 선수에는 4개의 강철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갈고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갈고리가 울타리 밑바닥에 박혔다. 셔먼은 단 몇 초 만에 뚫고 나갔다. 노출된 배에는 없었다. 포는 전방으로 발사되었다. 독일군 진지 3곳이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기갑교도사단 생존자들은 다른 부대에 무전으로 미군이 새로운 무기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전차들이 생울타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어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600명이 되자 라이노 전차들이 생울타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이 일은 제7군단 전선 전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군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판처파우스트 부대를 재배치하고 대전차포를 여러 지역을 포위하기 위해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교차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었다. 라이노 부대는 계속 쳐들어왔다. 전차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지나갔다. 보병들이 바짝 뒤따랐다. 또 다른 코뿔소 부대가 다른 생울타리에서 측면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독일군은 더 이상 모든 접근로를 엄호할 수 없었다. 7월 26일 돌파는 가속화되었다. 제1보병사단은 코몽느르파를 통과하여 진격했습니다. 라이노 전차들이 울타리를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독일군은 진지를 사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후퇴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미미했습니다. 한 대대는 부상자가 12명에 불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지속된 일이었습니다. 6월과 비교해 보세요. 6월 동안 같은 사단은 하루에 수백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똑같은 지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이노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비와 진흙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시야가 200야드까지 좁아졌습니다. 이는 독일군의 방역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7월 27일 오전 6시 몽트로에유 슈르로종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3기갑사단 소속 라이노 셔먼 전차 1개 소대가 포구를 뚫고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4개의 생울타리를 돌파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탁 트인 들판에서 진지를 굳혔다.
독일군 판터 전차들이 세 방향에서 나타났다. 펜서 전차는 셔먼 전차보다 화력이 뛰어났습니다. 75mm 포는 2000야드 거리에서 셔먼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75mm 포는 펜서 전차에 피해를 입히려면 500야드 이내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노 소대는 도로에 발이 묶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동성이 있었고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셔먼이 펜서들을 발견했습니다. 펜서들은 가장 가까운 생울타리를 향해 곧장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들판으로 돌진했습니다. 펜서의 포탄은 빗나갔습니다. 펜서 전차는 셔먼 전차가 공격이 아닌 후퇴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셔먼 전차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생울타리를 통과하며 측면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카주를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타났다가 총을 쏘고 다음 생울타리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펜서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분 만에 펜서 3명이 기절했습니다. 독일군은 지형을 뚫고 이동할 수 있는 전차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기갑 전차는 이 지형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전술적 우위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7월 28일 돌파구는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라이노 커터로 무장한 제4기갑사단은 쿠탕스를 향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생울타리를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12마일을 이동했습니다. 6월의 주당 1마일 이동 속도와 비교해보세요. 독일군은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미군 코뿔소 부대가 독일군이 엄폐할 수 없는 생울타리를 통해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7월 28일 해질녘 쿠탕스가 함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7월 29일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에도 포트 베닝에 있는 기갑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전고 미군은 아브랑슈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브르탄유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미군이 아브랑슈와 셀룬 강 위에 다리를 점령한다면 보카주를 완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탁 트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는 기동전을 펼칠 여지를 제공했다. 기동전이 재개될 것이었다. 독일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브랑슈를 점령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대에는 제2기갑사단과 제116기갑사단이 포함되었고 SS 부대와 공수부대도 있었습니다.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도시 남쪽 보카주에 유리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맞서는 것은 제4기갑사단과 제6기갑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코뿔소를 장착한 전차였습니다. 그들은 제8군단 보병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은 표준적인 보카주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울타리마다 중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도로에는 대전차포가 설치되었고 예상 접근로에는 포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지뢰도 매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어는 6주 동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7월 29일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군 기갑부대는 도로를 따라가지 않았고 예측 가능한 접근 경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노 전차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 생울타리를 돌파했습니다. 독일군 진지 뒤쪽에 나타났고 기관총 진지 측면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진지들은 도로를 향해 사격하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무전통신은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어선을 구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차들이 보카주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4시 공동분 제6기갑사단은 아브랑슈 동쪽의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평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평평한 농경지뿐이었습니다. 16시가 되자 제4기갑사단 부대가 셀룬 강 위의 다리를 무사히 점령했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돌파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나흘 동안 미군은 이전 6주 동안의 전진을 합친 것보다 더 멀리 진격했습니다. 라이노 전차만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병, 항공지원, 보병, 그리고 병참은 모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노는 미군 기갑 부대에 필요한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기갑 부대를 저지하도록 설계된 지형에서는 기동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은 쿨린 장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전쟁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제7군 참모총장 루돌프 크리스토프 폰 게루스도르프 장군은 독일군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미군의 돌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군 전차는 보카주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지만 독일 전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진지를 사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6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미군 사상자는 6만 771명이었습니다. 이는 보카지를 통과한 12마일, 약 23km 동안의 전투였습니다. 즉, 마일당 56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군 사상자는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60마일, 약 96km를 진격하는 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즉 마일당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라이노는 사상자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일당 95%씩 사상자를 줄였습니다. 컬린 장치는 1,500명에서 2,000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병사들은 장기간의 생울타리 전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코브라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 야전사령관 귄터 폰 클루게는 예비군을 조금씩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관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없었다. 미군 기갑부대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8월 1일이 되자 조지 패튼 장군의 제3군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아브랑슈 협곡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브르타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파리를 향해 나아갔다. 연합군 전략가들이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작전은 단 6주 만에 끝났다. 쿨린 장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보카주를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에서 그저 험난한 지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1944년 8월 10일 육군 병기부는 컬린 헤지로우 커터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향후 유사한 지형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전에 이 커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군은 미국산 코뿔소의 실전 배치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디자인을 모방하여 프롱C이라고 명명했습니다. 8월에 마크 1 프롱 600개를 생산했습니다. 이 프롱들은 셔먼5와 크로멜 전차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연합군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탈리아 전차에도 유사한 울타리 절단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치는 지중해 지형에 맞춰 개조되었습니다. 원칙은 변함없었습니다. 장갑차가 복잡한 지형을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취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달성해야 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에게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의 병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혁신을 신속하게 시험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커티스 컬린의 4개 강철 갈래는 때로는 장군이 아닌 상사에게서 최고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커티스 컬린도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이 노르망디를 바꾼 지 4개월 후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휘르트겐 숲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4년 11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숲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진흙이 짙었습니다. 독일군의 방어 진지는 100야드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접근 지점에 포병이 배치되었습니다. 1944년 11월 18일 쿨린의 부대는 휘르트겐 마을 근처에 독일군 방어선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슈민의 42를 밟았습니다. 독일 대인지로에였습니다. 나무 껍질로 덮여 있어서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압력으로 작동했습니다. 폭발로 그의 왼쪽 다리 무릎 아래가 파괴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몇 분 만에 도착하여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야전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파리, 영국,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커티스 컬린은 29살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생울타리 커터 발명으로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월터 리드 병원에 직접 이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에게 노르망디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컬린은 또한 퍼플 하트 훈장, 청동성 훈장, 그리고 여러 개의 전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5년에 병으로 퇴원했습니다. 같은 해 뉴저지주 크램퍼드에서 버니스 앤라이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와 쉔리 산업 쉔리 인더스트리즈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바로 그 주류 유통업체였습니다. 그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았습니다. 그는 심하게 절룩거리며 걸었고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들은 그의 공헌을 기억했습니다. 1961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연설 중 하나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계학회에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커티스 컬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컬린이라는 이름의 작은 병장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쿨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탱크 앞에 커다란 강철 칼날을 달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탱크가 움직이면 이 칼날들이 지면 바로 위에서 강둑을 잘라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위에게, 그 다음 소령에게, 그리고 대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침내 브래들리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브래들리 장군은 매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쿨린의 이야기를 통해 혁신에 대한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컬린은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으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46살이었고 술을 팔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보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고 회고록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면 그는 로버츠에게 공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로버츠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테네시 주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로버츠를 찾을 수 없었다. 군에는 그의 이름과 주초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컬린은 1963년 11월 20일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사망했다. 그는 48살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페어뷰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는 이름, 계급 그리고 날짜만 적힌 간소한 비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판도를 바꾼 발명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의 미망인 버니스는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메달을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보여주며 할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컬린 생얼타리 커터는 여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는 원형 라이노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M4 셔먼 전차는 선수의 4개의 강철 갈고리가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 갈고리들은 독일 해안 장애물용 강철로 제작되었으며 80년이 지난 지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트 베닝에 있는 패튼 박물관은 쿨린 장치를 사례 연구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갑 장교들은 고급 과정에서 이 장치를 연구합니다. 핵심 교훈은 혁신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병장 한 명이 작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립보병박물관에는 쿨린이 브래들리에게 자신의 장비를 시연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4년 7월 14일에 촬영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컬린의 고향인 뉴저지주 크랜퍼드에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시청 잔디밭에 있는 바위가 특징이며 청동 명판에는 커티스 G 컬린 상사 3세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판에는 커티스 G 컬린 3세 상사가 1975년부터 1963년까지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생울타리 커터를 발명했으며 그의 독창성은 프랑스 해방에 기여했습니다. 매년 재향군인의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화환을 바칩니다. 기갑사단에서 복무했던 옛 전차병들이 이 행사에 자주 참석합니다. 그 중에는 라이노, 전차를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4개의 강철 갈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합니다. 갇히는 것과 돌파하는 것의 차이를 상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울타리에서 죽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이 장치는 약 1,500명에서 2,000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 수가 3,0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장갑차도 여전히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지뢰 제거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본질적으로 컬린의 갈래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지뢰 제거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차의 취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미 육군 병기병단은 컬린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그는 1965년에 사후 헌액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장에는 그의 전장 혁신이 전술 기동성을 회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박물관이나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근본 원칙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획자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종종 발견합니다. 진흙탕에 있는 병장이 본부에 있는 장군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티스 컬린은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습니다. 돌격을 지휘한 적도 없고 군사 역사계 밖에서는 유명해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탱크가 울타리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고철로 단 3시간 만에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콧불소가 존재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D-Day와 코브라 작전 사이에 미군 사상자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보카주, 비오차게, 지형에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리상 허용되는 유일한 방법인 정면 공격으로 생울타리를 공격했습니다. 공병들은 폭발물을 사용했고 전차들은 제방을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보병들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온 농장 소년들, 미시간에서 온 공장 노동자, 캘리포니아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징집되었거나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였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다른 전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보카주 전투는 근거리에서 벌어졌고 잔혹했습니다. 병사들은 종종 3m 정도 떨어져야 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발견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제29보병사단 소속 로버트 밀러 일병은 버지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 6월 18일 19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생로 근처 생울타리를 뚫고 징역하려던 중 독일군 기관총에 맞아 사망했고 누가 총을 쐈는지 그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제1보병사단 소속 토마스 오브라이언 상사는 뉴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84년 7월 3일 24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그는 코몽 인근 보카주를 통과하며 분대를 이끌고 가던 중 포격을 받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2기갑사단 소속 제임스 크로포드 중위는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 7월 10일 23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전차장으로서 그의 셔먼 전차는 울타리를 기어올라 취약한 하부를 드러냈습니다. 판처파우스트가 전차에 명중하여 승무원 5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3명은 4만 명 중 1명입니다.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국인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듯한 지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컬린 장치는 그들에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7월 25일 이전에 라이노 전차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작전 보고, 무전 메시지, 그리고 집으로 보낸 편지를 남겼습니다. 훈장 표창장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보카주 전투에서 징역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병사들은 3m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생울타리는 마지막 보카주 전투에 나섰던 분대를 죽였습니다. 공식 역사에 따르면 커티스 컬린이 생울타리 커터를 발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제1군 전차의 60%에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포나 피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무게감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무엇이든 시도하게 만든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독일 고철을 전차의 뱃머리에 용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우리처럼 감동시켰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 한 번이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람들, 진정한 혁신, 그리고 진정한 영웅심을 조명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어디에 계시나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참전하신 분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르망디의 생울타리에서 싸운 커티스 컬린 상사와 4만 명의 병사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되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